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경제 시리즈 첫 번째 영상입니다. 먼저 이 중국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한마디로 비상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이 부동산입니다. 가는 곳마다 일선 도시, 그러니까 1000만 이상 도시조차도 집값이 떨어져서 아우성들입니다. 건설업체들이 돈이 없어서 짓담한 아파트가 무려 2천만 채에 달한다고 해요, 전국에.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선분양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계약금 다 날리게 생긴 거죠. 그러니 아우성이 터져 나올 수밖에요. 또 그런데다가 돈을 빌려주었던 이 투신사, 또 자산운용사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데가 종지그룹이라고 하는 데인데 이런 데들이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부동산 이 대출금을 회수를 못하니까 결국 그 종지그룹에다가 돈을 맡긴 고객들한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거고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업체들 파산, 분양받은 사람들도 돈 다 날리게 생겼고 야단 법석이 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른 업종들도 장사가 안 되는 사정은 비슷합니다. 노동자들 월급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사무노동자들 3명마다 1명은 급여가 줄었다고 합니다. 신입 직원들 급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청년 실업률은 2023년 6월에 21%로 발표됐다가 너무 높으니까 그 당국에서 통계 발표를 중단을 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조사 방법을 고쳐서 14%다 이렇게 다시 발표를 했는데 그야말로 통계 만지기인 거죠. 근데 이 북경대 베이징대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집에서 놀고 있는 청년들 이런 데이터를 다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면 실질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46%에 달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 돈들을 못 벌잖아요. 그럼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소비자가 돈을 써야 경기가 좋아질 텐데 그 심리 상태가 아주 비관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게 소비자 심리를 나타내는 지수가 있죠. Consumer Confidence Index라고 하는 거. 소비자 심리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100 이상이면 소비자가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서 돈을 쓸 마음이 있다 이런 것이고요. 또 100 이하 미만이게 되면 비관적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중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2022년까지는 꽤 높았어요. 이게 코로나 중인데도 그 120 정도였는데 그 해 4월부터 이게 쫙 떨어지죠. 그래서 90 밑으로 떨어지더니 올라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봉쇄 조치가 풀렸는데도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래도 이 공식적인 성장률 통계치를 보면 2023년 GDP 성장률이 5.2%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이것은 중국의 과거 수치보다는 낮은 거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는 꽤 높은 거죠. 2023년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1.4%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중국이 아직도 높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의 성장률 5.2% 이거 과연 믿을 수 있는 수치인가? 여기에 대한 논란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로디움 그룹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꽤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들을 많이 하는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최근에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제반 실적들, GDP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실제 실적들을 쭉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중국의 성장률은 5.2%가 아니라 오히려 1.5%다 라고 하는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이게 5.2%냐 1.5%냐 아니면 그 중간에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 경제가 예전 같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잠시 1978년 개혁 개방이 시작된 이후에 중국 경제의 경로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마오쩌둥 시절에 중국은 최악의 경제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1958년 이 대약진 기간 동안에 무려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 여러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70년대, 1970년대 이 문화혁명 기간 때도 엉망인 거는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1976년에 마오쩌둥이 사망을 하고 등소평이 집권을 해서 개혁 개방 정책을 펴면서 이제 상황은 급 반전을 하게 되는 거죠. 사유재산이라든가 경제적 자유를 상당 부분 허용을 했고, 그렇게 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변화는 바로 농업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거예요. 또 제조업 생산량도 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농업 생산량이 늘고 제조업 도시에서는 제조업 생산량이 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성장률에 이게 반영이 된 겁니다. 1976년에 중국 경제의 성장률 마이너스 2%였습니다. 즉 2% 감소예요. 추락을 한 거죠. 플러스로 반전되기 시작해서 1984년에는 무려 GDP 성장률이 15%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15%로 성장해서 한 4년 정도 성장하면요, 그냥 2배가 되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좀 주춤해질 때까지, 그 전까지 거의 연평균 성장률 거의 10% 정도를 지속을 해온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장기간 경제가 성장한 나라, 그게 1978년 이후에 중국인 겁니다. 2008년 이후에도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수출이 감소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이전 같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7 내지 8% 정도의 성장률은 유지를 해왔습니다.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지다가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뭐 제대로 쳐다도 못 보던 나라들, 그런 경제들을 중국이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 당시 중국의 경제 규모로 하면 그 당시 1위는 물론 미국이고 2위는 일본, 3위가 독일이었거든요. 2위인 일본, 중국은 그 8분의 1에 불과했어요. 일본의 8분의 1. 독일이 3위였는데 독일의 4분의 1이었던 거죠. 이게 중국 경제 전체 규모가. 그런데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다가 보니까 2007년에는 독일을 추월하게 됐고요. 2010년에는 일본을 추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 그게 바로 중국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미국을 뛰어넘는 날도 머지 않았다, 이런 예상들이 뭐 계속 터져 나왔죠. 1990년 미국의 7%에 불과하던 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15분의 1에 불과했던 겁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경제 규모가. 근데 2022년에는 미국의 77%까지 근접을 한 거예요. 거의 다 따라갔다. 그러니까 이거 머지않아서 다 추월할 거예요. 이런 예상들이 뭐 팽배했었죠. 그런데 추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는 2022년에 77%였는데 미국에 2023년에는 67%로 내려앉았습니다. 최근의 예상치들에 따르면 앞으로도 영원히 중국은 미국을 추월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67%에서 더 가라앉으면 가라앉았지 더 높아질 이유는 없다. 이런 예상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중국 경제가 부진한 거 당사자들한테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은 당사자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의 사람들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다른 많은 나라들에게 가장 좋은 수출 대상국이었고 또 투자 대상국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라도 다 돈 벌기 위해서 중국 기업에다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또 중국에다가 공장을 세워서 또 돈을 많이 벌었죠. 애플, 테슬라, 벤츠 이런 기업들 중국에다가 공장을 세워서 아주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걸 세계에 수출도 했지만 또 중국 소비자들에게도 엄청나게 팔았어요. 그러면서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렸던 거거든요. 전 세계의 기업들이. 그런데 그게 지금 다 막혀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당사자는 당연히 뭐 난감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대한민국도 사실 그동안 특히 지난 30년 동안 중국 덕을 크게 본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잘 아시듯이 우리는 1998년 국가부도 위기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IMF 구제금융까지 받은 처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WTO 회원국들한테 중국의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거는 중국의 대박일 뿐만이 아니고 한국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대박이었습니다. 중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놓은 기업들도 많았거든요. 예,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이렇게 엄청난 수출 대국이 되어가면서 중국에다가 공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수출 대박이 난 거죠. 그 이후에도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공장 만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겁니다. 중국의 노동력, 한국 기업의 자본, 기술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가성비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했다. 엄청나게 돈을 번 거죠. 그 덕분에 98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9,0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1인당 소득이.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국가 부도나 다름없는 상황에 빠져들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나라 이거 완전히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들을 했는데 웬걸 2000년대를 거치면서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2007년에 98년 당시에 9,000달러이던 나라가 2007년이 되니까 24,000달러로 2만 달러를 쫙 넘어섰고요. 다시 10년이 지나서 2017년에는 32,000달러의 소득을 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은 한국의 성장이기도 했던 겁니다. 물론 중국도 한국 덕을 굉장히 많이 봤죠. 한국의 자본, 한국의 노하우,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중국 기업들도 다 덕을 본 거예요. 예. 중국 노동자들도 한국 공장에 와서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한, 중 두 나라의 서로 윈윈의 관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게뿐만이 아니고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도 이제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또 중국의 무게를 줄인 상태에서 투자와 수출의 기회를 새로 짜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중국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크게 세 가지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장 눈에 띄어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입니다. 2009년 이후에 중국에서 이 주택 건설은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집을 짓고 치장하고 주변 인프라를 건설하고 하는 이 활동은 중국 GDP의 30%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기여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집이 안 팔리는 데다가 이제 공사마저 중단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려 2천만 채가 집담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헝다그룹, 비구이안그룹 이런 데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부도 상태가 된 것이고 또 중국 가계 자산의 최소 70%가 부동산인데요. 그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다가 보니까 소비자들도 재산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닙니까? 쓸 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고 대출금 갚기도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 소비 지출도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부동산의 침체, 지금과 같은 침체를 가져왔던 직접적인 도화선은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Three red lines, 세 줄의 빨간 선 정책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빨간 선이 뭐냐? 다 부채와 관련된 건데요. 채무, 빚. 부채가 총 자산의 70%를 넘으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빨간 선입니다. 순채무가 자기 자본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빨간 선이고 단기 채무가 현금 보유량보다 많으면 안 된다. 이게 세 번째 빨간 선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빚을 줄이라고 하는 내용인 겁니다. 한마디로 빚이 많은 기업은 빨리 갚으라라고 하는 독촉장인 것이죠. 여기에 해당되면 은행은 돈을 회수하게 돼 있어요. 대출금을. 헝다그룹이라든가 비구이안 같은 이 기업들 엄청난 이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잖아요. 여기는 그들이 지고 있는 채무가 자산의 70%를 초과를 해 있는 상태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걸 빨리 갚아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결국 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3조 홍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이 부동산 시장, 부동산 가격 이것은 머지않아 터질 거품이었어요.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증시에 상장된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2019년 당시 부채가 1조 4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0조 원에 해당되거든요, 부채가. 순이익의 13배, 13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돈을 빌려서 돈을 갚는 돌려막기 상태, 이런 상태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이 기업들이.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면 당장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기는 구조가 형성되어 왔던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3조 홍선이라고 하는 이 정책으로 인해서 채무 규제를 받게 되다가 보니까 또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 차환을 안 해주고 또 대출금 회수하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결국 부도 상태가 되는 거죠. 공사 중단, 부도,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GDP의 30%를 받쳐주던 부동산 투자가 20% 수준으로 이제 쫄아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많은 부분들도 위축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중국 경제 위축의 두 번째 원인은 이 중국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주었던 성장 모형, 그것을 폐기해버렸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럼 그들의 성공 모형은 뭐였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잘 팔리는 것을 만들어서 판 겁니다. 그게 성공의 노하우였던 거예요. 성공 모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을 하고 중국에서 공장을 지었잖아요. 중국의 저임 노동자,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과 결합을 해서 가성비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서 내다가 판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공 모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2007년까지 GDP에 대한 중국 수출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혁 개방이 시작된 1978년에 수출 비중이 4.5%였는데요. 그때부터 이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져서 2007년에는 35%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금액으로는 70억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사실 그 급등하는 수출이 GDP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미국, 독일, 한국 같은 이런 앞선 나라들과 손을 잡은 거죠. 웃으면서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등소평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광양회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냥 조용히 돈만 벌자. 흑심을 내보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등소평이. 그런데 그 수출 비중이 2008년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22년에는 GDP의 21%로 내려앉잖아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보시듯이. 왜냐하면 내수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 시작은 금융위기 때문이었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닥치니까 중국의 수출이 확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것을 내수로 극복을 하자라고 해서 중국 중앙정부가 4조 위안을 빚을 내서 이걸 투자하자, 내수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국 돈으로는 한 700조 원의 돈이 되는 거죠. 그것을 빚을 내서 투자를 해서 내수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장 많은 것이 인프라 투자였던 거죠. 그래서 전국에 고속철도 깔고 지방공항, 고속도로 이런 걸로 그냥 국토를 덮어버린 겁니다. 또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또 빚을 내서 내몽골 같은 그런 오지에까지 심지어 대규모 신도시를 지어댔습니다. 근데 사실 그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근데 2010년 이후에 세계 경제가 정상화가 되면서 수출이 다시 늘어나던 차에 그래서 이제 인프라 투자가 좀 줄어들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면서 본격적인 다른 방향에서의 내수 중시 정책을 또 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부동산이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첨단 산업 중심의 내수 정책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바로 중국 제조 2025, 또 쌍순환 같은 이런 시진핑 이후에 등장한 이런 정책들이 내수 중심 정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출입의 의존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한 거죠. 다만 그 이전의 내수는 주로 인프라, 부동산 이런 거였다면 시진핑 시대 이후의 내수는 첨단 산업 이런 것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수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이 그만큼 비중이 줄어든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과 무역 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을 해서 그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그 물품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는 뭐 그런 정책을 폈잖아요. 또 2022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는데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게 되었죠. 침략자 편을 들게 되니까 유럽 나라들 또 미국이 중국과 또 굉장히 선을 긋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중국의 수출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했을까?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높이는 사업들로 많은 돈이 투자되어서 들어갑니다. 첨단 반도체, 우주 개발, 항공기 제조, 전기차, 항공모함,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이거 신경제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는. 네. 신경제라고 불리는 이 산업들이 GDP의 한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3년에 이 부분은 돈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6.5% 성장률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부동산 관련 부분은 무려 마이너스 8% 추락인 거죠. 예. 근데 말이죠. 이 신경제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으냐?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신산업들을 잘 살펴보시면 전기차 같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시장에 내다가 팔 수 있는 것들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바로 수출이었는데 이제 그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비중이 작아지면서 중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도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마오쩌둥 시대에는 위대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15년 만에 영국을 넘어서겠다고 하면서 대약진 운동을 펼쳤는데 결국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잖아요. 미국, 소련에 뒤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1960년대 초에 이미 중국은 원자탄, 수소탄을 만들었죠. 인공위성도 쏘아 올렸습니다. 이미 1960년대 초에 그걸 한 거예요. 그걸 양탄 일성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일을 하느라고 돈을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근데 일반 대중은 당연히 굶주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도 형편없는 상태에서 그런 데다가 돈을 쓰니까 당연히 일반 대중은 피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진핑 시대 중국도 AI, 첨단 반도체, 항공기, 극초음속 미사일, 항공모함 이런 것들에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발전할 겁니다. 분명히 발전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밖에다가 내다 팔기도 어렵고 또 미국이라든가 이 서방 국가들은 그런 걸 중국 걸 이제 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투자들이 되는 거죠. 그 중국 인민들의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 겁니다. 과거 소련이 엄청난 과학기술, 소련 과학기술 대단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생활 비참했잖아요. 그래서 이 생필품 하나 살려면 가게 앞에 가가지고 2시간, 3시간씩 가서 기다리고 하는,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사진들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지나치게 많은 투자를 했던 거예요, 소련이. 일반 사람들의 생활과 관계도 없는데. 중국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무기 기술이라든가 이런 첨단 기술이 발전하겠지만 인민을 위한 경제는 오히려 쇠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경제 부진의 세 번째 원인, 이것은 과잉 부채, 과잉 투자, 그 대가가 지금 돌아오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한 나라의 총 생산은 소비와 투자, 수출에 쓰입니다. 수출이 줄어든다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소비와 투자 중에서 중국은 유독 소비가 작고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면 소비가 37%, 또 투자가 44%입니다. 왜 그랬는가? 이거는 글로벌 시장용 이 상품 제조를 위한 공장들, 그런 것들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된 것이죠. 그건 좋은 일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는 빚을 내서 주택과 인프라를 짓는 일에 막대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지나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전국 곳곳에 사람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들, 유령 공항들, 유령 고속도로들이
널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잉 투자를 입증하는 증거들인 겁니다. 그만큼 투자의 수익성은 낮아지겠죠. 성장 잠재력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중국 기업의 투자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9%대였어요. 이 민간 기업의 이 자산 수익성이. 근데 이게 계속 떨어져서 2022년에는 4%가 됐고요. 원래부터 4%대이던 국영기업의 수익률, 그것은 그 4%마저 유지를 못하고 3%로 낮아져 있습니다.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 그 나라의 전반적인 생산성 수준인데 그것도 1%대로 떨어져 있는 수준이고요. 이 정도로 경기가 침체되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 나라들은 돈 풀기에 나섭니다. 소비자들에게 직접 돈을 나눠주고 소비를 자극하기도 하는 것이죠. 뭐 이것이 좋은 정책이 아니지만 대개는 그렇게 합니다. 예, 많은 나라들이. 우리도 그 코로나 때 그냥 일반 국민들한테 몇십만 원씩 나눠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런 정책에도 미온적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그런 정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게을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돈을 풀다 보면 위안화의 가치가 낮아져서 외국인 투자가 더욱더 이탈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하는 모양입니다. 뭐 타당한 걱정이에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중국 경제는 우울한 분위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비상벨이 울리고 있는 중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는 이 주제별로 나누어서 상세한 중국 경제의 현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 다음 편, 제2편은 빈부격차를 다룰 것이고요. 3편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다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